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작품 대단합니다. 제가 올해 극장에서 본 영화 중 가장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본 뒤에 시나리오를 구해서 읽었고, 이 리뷰는 영화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남겨뒀습니다. 먼저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2분 11초 동안 검은 화면에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인 합창이 메인에 있고, 이후 차츰 그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늘리고 낮춰서 기괴한 소리가 되죠. 또 여기에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이 오프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관객에게 이 작품이 시각만큼 청각이 중요한 영화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영화는 종합예술이지만 기본은 어쩔 수 없이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는 표현은 쓰지만 영화를 들으러 간다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죠. 하지만 이 작품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이 오프닝에 시각 정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의도한 글씨입니다. 시나리오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은 작품 중반에 등장하는 밤에 몰래 사과를 두러다니는 소녀를 촬영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거죠. 만약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게 아니었다면 지금 보는 이 화면에서 타이틀은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이 작품이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릴 때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엔 이게 어떤 소리인지 파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새가 우는 소리고 이건 사람 목소리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헤스 가족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의 집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맞은편에 벽 하나를 두고 자리 잡고 있죠. 벽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잠이 든 상태에서도 계속 수용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금 이 오프닝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스 가족 역시 수용소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각자 다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 이 가족 구성원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입니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고 어느 순간은 무료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가족 중 누구도 불을 끄고 자지 못합니다. 모두 스탠드나 후레쉬 하나씩을 켜두고 있죠. 이건 이 작품이 조명을 아예 쓰지 않는 촬영 방식을 택한 탓도 있어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 오프닝 시퀀스가 가장 잘 알려주고 있죠.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청각은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반에 친정엄마가 이 집에 찾아오는 씬이 있는데, 그녀는 낮엔 이 저택과 정원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파라다이스 같다고 말하지만, 밤이 되고 모든 불이 꺼진 다음엔 맞은편에서 나는 소리와 빛과 냄새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 집을 떠납니다. 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맞은편에서 들리는 소리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갓난아기 아나그레트입니다. 아기는 작품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죠. 제 생각에 이건 이 소리에 대한, 또 번쩍이는 불빛과 냄새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영화 초반에 웨스의 생일 케이크를 먹는 식사 자리가 있죠. 그때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자 둘째 아들이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웨스는 너가 아기였을 땐 더 크게 울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 역시 갓난아기 때 비슷한 상태를 겪고 자랐을 거란 걸 추측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씬은 여기입니다. 유대인의 물건 중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하인들이 웨스 저택으로 가져오죠. 헤트베이는 먼저 속옷을 하인들에게 나눠준 뒤 딸이 하나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가는데, 그때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키우는 개가 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자 막아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모피코트를 입어봅니다. 이 작품의 촬영이 CCTV처럼 느껴지는 건 카메라가 한 자리에 고정된 다음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해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 씬에도 또 이 다음 날에도 거의 똑같이 사용되죠. 야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래를 거는 식으로 변화를 주지만 카메라의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와이드샷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제 기억에 이 작품에서 클로즈업까지는 아니어도 인물의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건 딱 두 숏입니다. 바로 웨스가 아우슈비츠 기차역에서 내린 유대인 중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지 분류할 때인데, 이때 사운드가 정말 끔찍하죠. 서양권에선 여전히 이 홀로코스트를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 무척 예민합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보여줄지 고민하죠. 그리고 이 작품의 감독은 내가 이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묘사하는 건 딱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있죠. 아마 사울의 아들을 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두 작품의 촬영 방식은 상반되지만 의도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오히려 클로즈업과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부르는 쉘로우 포커스를 사용해서 카메라가 찍는 인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했죠. 그러니까 감독마다 이 학살을 영화로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숏은 바로 폴란드 소녀를 보여줄 때입니다. 소녀도 딱 이 한 컷인데 두 인물만 이렇게 촬영한 건 아마도 이 둘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대비되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둘의 대비가 확실하게 강조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 이 카메라 세팅이 아주 냉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이 행위를 감추고 싶어서 문을 닫고 혼자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지만, 이 영화를 찍는 방식은 정반대죠. 사방에 카메라를 둬서 이 집의 모든 방향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영화가 택한 웨스 가족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고 이 영화의 시선인 거죠. 실제로 이 작품 촬영은 작은 소형 카메라 10대를 보이지 않게 설치해서 저택 안에 많은 컷을 찍었고, 또 스텝이 현장에 있지 않고 밖에서 원격으로 촬영했다고 하죠. 다음 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짧게 한 씬을 언급하면, 바로 웨스가 생일 선물로 보트를 받고 이 배에 처음으로 누굴 태울지 고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섬뜩했는데, 왜냐하면 이 벽 맞은편 수용소에서 그가 하는 일도 같기 때문입니다. 누굴 살리고 누굴 가스실에 보낼지 결정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 씬의 맨 처음도 섬뜩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는 눈을 가리고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아들을 따라 2층에서 밖으로 나오죠. 이건 가족끼리 하는 작은 이벤트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가 유대인 입장이 돼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웨스는 독일이 패전 후 도망다니다가 검거돼서 바로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형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웨스 저택에 엔지니어 둘이 찾아오는 씬입니다. 이 둘은 화장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이들이죠. 이들이 문 앞에서 하는 대사는 평범하지만 이 직업과 연결시켜 보면 또 소름 끼칩니다. 웨스가 프라하와 비엔나 중 어디를 경유해서 왔냐고 묻자 프라하를 경유해서 왔다고 하면서 거기가 56분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시체를 화장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태우고 치울 수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작은 방에서 새로운 화장 시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시간 동안 400~5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죠. 저는 지금 보는 이 순환 소각장의 설계도가 사실 이 작품의 설계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는 한쪽에서 생긴 열을 다른 한쪽으로 몰고 가죠. 그러니까 이건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벽으로 막아놨다고 해도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웨스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 구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씬입니다. 웨스가 어떤 성격인지, 벽 너머 세계를 얼마나 혐오하고 내부 세계인 이 저택과 가족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죠. 앞서 이 작품이 180도 라인을 넘기고 또 인물을 사방에서 촬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숏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 처음 화단에서 담배를 피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다음 컷에서 카메라는 웨스 앞에 위치하죠. 이렇게 되면서 웨스는 이곳이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 그 역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이 수영장에 서 있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촬영됐죠.
그는 이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헬스의 저택과 정원은 최대한 실제 장소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의상뿐 아니라 정원에 심어놓은 식물까지 고증에 충실했다고 하죠. 실제 웨스가 살았던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촬영하려고도 했으나 그 집이 너무 낡아서 촬영 장소로 쓰긴 어려웠고, 다만 후반에 웨스가 폴란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걷는 씬이 있는데 그 지하실은 실제 웨스 집 지하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웨스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불을 끄고 또 문을 닫고 잠그기 시작합니다. 거의 결벽증 수준이죠. 동선과 움직임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람인지 또 이 행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는지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한쪽 벽에 불을 끄고 돌아섰을 때 둘째 딸 잉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마도 정서불안을 겪고 있거나 몽유병으로 보이죠. 웨스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자 아이는 설탕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라고 물으니 찾고 있어 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폴란드 소녀로 넘어갑니다. 이분은 실제 인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이 상을 알렉산드라의 빛나는 삶과 저항 정신에 바친다고 말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라 아버지 역시 2주간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89kg였던 아버지가 32kg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죠. 이 작품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조명을 쓰지 않고도 아이가 다니는 길에 가로등 하나만 세워도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한 건 특정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그건 벽 너머 캄캄한 세계에 아무것도 없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라가 한 이 놀라운 행위를 빛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아마도 이 씬 초반에 딸아이가 누군가에게 설탕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스가 두 딸에게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을 읽어주면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깁니다. 이건 이미지로 사과를 두는 소녀와 빵 부스러기를 둔 헨젤과 그레텔이 겹쳐지는 지점이 있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금 웨스는 아이들에게 권선징악 동화를 읽어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화를 들으며 편히 잠드는 모습이 좀 무척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동화 속에서 어느 쪽을 자신과 동일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할 수 없죠. 다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씬입니다. 바로 친정엄마가 이 집에 찾아와서 집안과 정원을 소개하는 씬입니다. 친정엄마에게 맨 처음 설명하는 게 중앙난방입니다. 이 집에 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겨울이 몹시 춥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화를 보는 관객은 벽 반대편 수감자들의 겨울 생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웨스 집안의 안락은 자연스럽게 수용소의 처참한 환경과 연결됩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여러 케이크 테이블에 깔려 있고 그것을 맛보는 모습이나 샤워기 하나가 있는 수영장을 보여줄 때도 자연스럽게 반대편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또 그곳에 있는 샤워기를 떠올리게 되죠. 해트비는 원래 두 딸이 쓰던 방을 엄마가 쓸 수 있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곳에서 지내는 이 하룻밤의 경험은 두 딸이 매일 겪는 일이고, 이 엄마는 결국 하루 만에 이 집을 떠나게 되죠. 해트비는 이제 엄마에게 정원을 소개시켜 주죠. 이때부터 이전엔 잘 들리지 않았던 전기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 시작하죠. 전기 철조망이 작동하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꽃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맞춰 또 다른 기차가 수용소 앞에 도착하는 걸 사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트비가 꽃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진달래고 이건 로즈마리, 허브, 콜라비, 양배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반대편에서 지금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 중 이름으로 불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씬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와 본인의 고함소리, 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으로 클로즈업을 사용합니다. 바로 꽃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피해자의 얼굴 대신 은유적으로 꽃을 클로즈업한 걸로 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원에서 자란 농작물과 꽃은 유대인을 태운 가루를 비료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클로즈업이 트비가 꽃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 것처럼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앵글이 꽃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죠.
그리고 프레임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순간 이 작품은 대략 3, 4초간 모든 소리를 뮤트시킵니다. 저한텐 이 작품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게 영화구나 싶었던 순간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의 수는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숫자로 접하게 되면 너무 많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한 송이의 꽃, 하나의 색깔로 다가가고 표현되는 순간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명, 한 존재의 죽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시 윙하는 이 작품 내내 깔리고 있는 가스실 소리가 들리죠. 다음으로 소개할 씬 역시 폴란드 소녀 알렉산드라가 등장할 때입니다. 이 소녀가 등장할 땐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 패턴이 이 작품 맨 마지막 시퀀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턴은 헤스가 한 코너에서 둘째 딸을 발견하고 그녀를 침실로 옮기면서 폴란드 소녀를 찍는 열화상 카메라 장면으로 넘어가죠. 또 컷을 넘길 때 고정된 사운드가 있는데 바로 우하는 길게 구토하는 듯한 소리죠.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며 이 상황을 한 번 더 은유합니다. 알렉산드라가 두 번째 등장하는 씬 역시 같은 패턴을 거치죠. 그리고 이번에도 소녀가 음식을 놔두다가 노역장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접힌 종이가 있고 집에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악보와 가사가 적혀 있죠. 이 사건 역시 실제 알렉산드라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날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집은 실제 알렉산드라 집에서 촬영됐고 연주하는 피아노와 입고 있는 의상 역시 그녀의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를 영화화할 때 똑같이 재현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고증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 이 지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연주하기 전에 이 곡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잠깐 등장합니다. Text von Josef Wolf, geschrieben 1943 in Oswiecim, Auschwitz III. 이 목소리는 실제로 수용소에서 이 곡을 만든 요세프 울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작품을 통틀어서 수감자의 말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비명이나 울음, 외침처럼 소리로 기능했다면 여기에선 정보를 가진 언어로 표현되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그가 직접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지만 영화는 그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죠. 대신 서툰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목소리를 상상하는 건 관객 몫으로 놔두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감상이지만 저는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든 방식과 태도가 이 씬에서 아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종이에 적힌 악보가 기록된 역사라면 소녀가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하나를 눌러 연주하는 것은 역사를 재현하는 일입니다. 여기엔 기교도 없고 예술가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리고 싶어하는 에고도 없죠. 자기가 발견한 악보를 충실하게 연주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 재현된 음악에서 어떤 목소리를 찾고 듣는 건 관객 몫으로 남겨놨죠. 저는 이건 이 감독이 가진 겸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이 자막까지 규격을 정해서 각 나라 배급사에 요청했다고 하죠. 가사가 있는 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고 또 쿠팡 플레이에서 구입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플랫폼은 어떤지 몰라도 쿠팡 플레이엔 이 부분에 자막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이 영화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시퀀스로 넘어가기 전에 한 씬만 더 짧게 언급하면 바로 독일군 간부들이 모여 회의 준비를 하고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회의 전에 참석할 독일 장교의 자리 배치를 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죠. 심지어 회의가 시작되면 바빠서 오지 못한 간부 이름까지 빼놓지 않고 부릅니다. 이때 언급된 이름은 모두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를 관리하는 실제 관리자들의 이름이고 이름 뒤에 따라붙는 건 수용소의 이름이죠. 이 장면 뒤에 보이는 이 지도가 강제수용소와 학살수용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씬은 다시 앞선 장면과 연결되는데 꽃을 클로즈업 했던 순간입니다. 다만 이 이름들은 다른 의미로 기억돼야겠죠. 이제 마지막 시퀀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라니엔부르크로 발령났던 헤스는 다시 아우슈비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건강검진을 받고 또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파티에 참석하죠. 이 파티장 씬이 인상적인 이유는 이전까진 이 작품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중심에 두고 영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헤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인 이 파티장에선 그는 존재감이 없고 그다지 주요 인물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헬스저택에서 일했던 폴란드 하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다가 파티장 맨 꼭대기층으로 이동해서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영화는 이때 헬스의 1인칭 청각으로 헬스저택에서 끊임없이 들렸던 가스실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그녀가 파티가 즐거웠냐고 묻자 자신은 이곳에 가스를 살포할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서 천장이 높아서 쉬워 보이진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대상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기들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있는데 지금 이 가스를 살포하고 싶었다는 대사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뽑아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가 들어가면서 이전까진 적어도 감독이 웨스란 인물을 나치즘의 신봉자, 그러니까 사상에 매몰돼서 망가진 인간으로 볼 여지, 또 각 나라의 돈을 펼쳐놓고 세는 장면처럼 이 사람이 어떤 욕망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여지를 남겼다면 이 대사가 들어가면서 그는 그냥 학살자가 됩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런 면죄부가 없죠. 제 느낌엔 이 웨스란 인물에 대해 감독의 감정이 가장 드러난 순간처럼 보입니다. 이제 웨스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서 구토를 하죠.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리면 복도 끝에서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빛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씬을 저는 폴란드 소녀가 등장하는 패턴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패턴대로라면 그가 코너를 돌아 어둠 속에서 발견해야 했던 건 딸아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컷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표현된 폴란드 소녀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 자리에 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빛이 있고 폴란드 소녀가 아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부로 넘어가죠. 이 구멍은 아마도 수용소 감시자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던 구멍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캄캄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던 빛이었을 겁니다. 폴란드 소녀가 연주하는 곡 제목이 썬빔이기도 하죠. 놀라운 점은 영화는 여기서 시점을 현재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실이 된 수용소를 직원들이 청소하기 시작하죠. 여기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싶었던 순간입니다.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시선입니다. 저는 이것이 웨스가 또 해트비 역시 늘 어둠 속에서 또 방 어딘가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워했던, 그래서 한 번씩 고개를 돌려 무엇이 있나 확인했던 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 안에는 눈에 대해 언급하거나 은유하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은 웨스와 상관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건 오히려 영화와 관객 사이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가 되고 이렇게 박물관 유리벽 안에 전시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유리벽 안에 있는 과거의 사건을 유리벽 밖에 있는 현재의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수용소를 청소하는 직원을 보면 이 일이 직업이 되고 또 일상이 돼서 전시된 것에 눈길을 주지 않죠. 사실 이 직원들은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비인간화에 대해 무감각해진 면이 있으니까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웨스는 계단을 내려가 캄캄한 어둠으로 사라지고 오프닝과는 또 다른 비명 같은 곡이 시작되며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드디어 500명을 넘겼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